그럼 추석 때 괜히 집에서 놀지 마시고. 뭐? 그냥 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구정 이거 추석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구정 끝나고 오면 그날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날 강의 있죠. 구정 끝나는 그냥 수요일 날 이러면 안 한다니까 그러면 목금토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강의하도록. 무슨 말이겠죠? 예. 그 구정 끝나는 토요일 있잖아요. 그날 강의하도록 그때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뭐죠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강의를 할 때요. 일단 문제를요 다시 한 13문제 정도 해가지고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이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래서 3번 4번 봤는데도요. 그래도 3번 4번 보면 그래도 반절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 있죠?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어떻게인지 있죠? 그러니까 그 주 말고 구정주 토요일 그때도 민법 총칙 처음부터까지 시험 본다고요. 그렇죠? 구정주 토요일 구정주 토요일 있잖아요. 그날 알죠? 자 복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알죠? 13일 날? 오케이 13일 날 13일 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서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구정 때 시간 많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 시간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책을요 그 자료를 한번 보든지 특히 강의 있죠. 강의 너무 우리가 시험 보면 시험에 맞게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아니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시험 보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공부하는 버릇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 볼 때 이러면 똑같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공부를 알았으면 자기 나름대로 타겟을 정해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간표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건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요 실력이라는 것은 금방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알아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혼자 공부하면 이것이요 10월달까지 가요. 내년 10월 올해 10월까지 실력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런데 이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한순간만 노력하면 실력이라는 것은 금방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민법이랑 상당히 좋은 게 논리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점수가 딱 60점 이상 점수가 딱 안정적으로 맞으면 절대로 떨어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딱 넘으면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40점이 어려워요. 그래서 40점 정도가 되면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40점. 그 다음에 50에서 60점이 좀 어렵죠. 그래서 50에서 60점 되면 누가 얘기하면은 같이 대답할 정도는 되죠. 해설을 못 해줘. 누가 무슨 말 하죠? 그거 아닌데? 아닌데? 분명히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그 정도가 되면 50에서 60점 정도 사이가 돼야죠. 60점이 넘지 않아 70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스터디 같은 거 있을 때 70점이 되면 다른 사람하고 스터디에 있을 때 그룹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티칭할 수 있죠. 알겠죠? 70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설명한다 이런 것들이 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단계라는 것이 다 있거든요. 알겠죠? 이제 가장 애매한 점수가 이제 55점에서 65점 사이죠. 50에서 65 여기는 이때 여기는 노력을 좀만 더 해가지고 확 올려버리면 되는데요. 이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불안하죠. 문제가 좀 쉽게 나올 때는 65점이 넘다가 좀 어렵게 나오면 57.5 맞다가 알겠죠? 이게 제일 애매한 점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어도 그 단계를 뛰어넘는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을 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을 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타겟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죠.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다. 이게 공부를 하고 2번, 3번 보고 여기 와가지고도 그냥 계속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해군데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라는 타겟이 있어가지고 그 타겟만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부가 너무너무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민법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 공법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사법을 먼저 잡아야죠. 2차 과목에서는 중기사법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기사법이 적어도 80점 이상이 꼭 언제나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공법을 공부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공법을 공부하는데. 근데 중기사법이 80점 이상 안 나오면 공법을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공법은 1년 동안 들었는데 공법을 가량 맞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알았죠? 그래도 60점을 못 맞은 사람은 있어도 50점은 보통 넘거든요. 50점은요, 보통이요. 60점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공부랑 또 다 작전이잖아요. 그럼 축구 차가 다 작전이잖아요. 5점 전반전은요, 어떻게 하는지 버텨봤다가, 알겠죠? 후반전이요, 저쪽 상대방 힘 빠질 때 공격이 가지고 골 넣고, 이게 다 작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을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그러니까 먼저 중기사법을 먼저 완성을 시켜야 돼요. 중기사법.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여기 이제 원조 같은 경우는 뭐죠? 오전반 뭐죠? 그 공시하고 세법을 이렇게 전체로 강의를 하지만 서울에는 뭐 99%가 뭐냐면 공시하고 세법을 한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뭐죠? 홀수 따른 공시, 짝수 따른 세법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시하고 세법 공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공시세법 공부하는 것이 그 공법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어. 강의를 다 못 해주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지금 8주 하잖아요. 8주를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날에 금요일 날에 뭐죠? 홀수날은 공시, 짝수날은 세법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시 공부하는 날 세법 체크하고 세법 공부하는 날 공시관 체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헷갈려가지고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공시법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8주를 하니까 그렇게 공시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하다 보면요. 근데 2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뭐를 잡으라고요? 중기사를 먼저 잡아. 알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기사가 읽히고 소리가 들리면 공부는 사실 끝난 것이에요. 그럼 2차는 중기사가 딱 되죠? 그럼 2차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이제 1차가 제일 문제죠. 그런데 뭐 1차는 여러분요,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공부를 민법을 3번씩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요, 네가 행방불명된 사람이에요. 알겠죠? 행방불명. 그렇지 않고서는 합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조금 모를 수 있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요. 지금 이렇게 1월달에 시험 보는 학원도 없지만 지금 1월달에 시험 보는 학원 가서 민족 갖다 주면은 아마 다 도망가고 다 환불하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모의고사 본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시간 20분 투자해서 보기나 하잖아요. 그 정도만 봐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되면 무슨 과목을 2차는 무슨 과목을 집중적으로 중개사법. 알죠? 중개사법을 그냥 초전에 박살을 내야 돼요. 중개사법.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얘기했거든요. 2월 말까지 요약집 달라고. 2월 말까지. 그러면 3월 달에 요약집이 나와. 다른 데는 보통 5월 달에서 7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책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뭐죠? 2월 말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월 초에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중개사법 그냥 드립대 그냥 딸딸딸딸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뭐 양도 얼마 안 돼.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암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85점 정도, 85점 점수가 딱 되죠. 그러면 공부하는데 가볍죠. 공법 같은 거 부담 크게 가질 필요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론 같은 것이 의외로 고득점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개론 같은 것이 의외로 잘 들을 때는 쉽게 들리는데 점수가 이놈의 점수가 이게 문제. 점수가 왜냐면 개론은 학이잖아요. 약간 문제인데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기출문제 지문집을 봐버리면 돼요. 기출문제 지문집.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기출문제 전과목 지문집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범위만 공부하면 돼요. 거기 나온 것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 문제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개론은 강의를 잘 못한 사람 강의 들으면 아예 안 나오는 것이고 잘한 사람 강의 들어도 60점 넘기가 쉽지 않아요. 알죠? 물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금방 넘죠. 점수가 들어도 넘고 안 들어도 넘는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출문제 지문집이요, 학교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3월 초까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집 그러면 목차 순서대로 그분이 13회부터 26회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13회부터 정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리가 된 것을 목차 복대에 관해서 지금까지 13회부터 나온 것은 모두 다 거기다 지문을 다 정리해놨다. 문제가 아니고 지문으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 학계로는 우리밖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학계로는 기출문제만 딱 보면 무조건 75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할렐루야. 알겠죠? 왜냐면 믿어. 정말부터 믿으라고. 왜냐? 이런 보면 왜냐면 학계로는 봐봐. 학교로는 딱 우리밖에 없어, 우리. 근데 간평 부분은 누가 했냐면 감정평가사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시험에 딱 보면 감정평가사 우리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관계법규가 있어. 관계법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게 감정평가사, 간평 부분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냐? 학계론이라고 그래. 학계론 뒤에서 뒤에 간평 부분이 있어. 이게 감정평가사와 똑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요, 여러분 그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공법 기출문제 있죠? 공법 시험 딱 나오면 공개 강의를 하잖아. 공개 강의. 토요일 날 같은데 사람 와서 한번 들어보라. 공개 강의 하죠? 그때 뭘 가져가냐? 우리 공법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개 강의를 해요. 공법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죠. 민법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간평하고 우리하고 시험이 수준이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공법에 관한 이 문제가요, 주택관리사에 그대로 나와. 그거 똑같아. 관계법규로 되어 있어. 주택관리사가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간평 부분만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2개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만 시험 봐. 우리만. 그럼 우리만 시험 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만들겠어요? 기존에 있는 문제 재탕삼탕하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 안 가도 아멘은 크게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출문제만 딱 보면 돼. 그런데 학교로는 기출문제 보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 자꾸 엉뚱한 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가 이게 뭐가 돼야 되면 딱 분석이 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출문제 지문집 있으면 분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가르치는데 뭘 열심히 가르치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교로는 정확하게 뭐는 뭐다 이게 나온 게 다 똑같고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패턴인데 왜 다르게 공부하냐고. 그래서 모든 선생님한테 물어봐. 갈 때마다 학교 선생님 뭘 봐야 되냐. 하나같이 얘기해. 기출문제 보면 된다. 알죠? 그리고 기본서가 기출문제 지문을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기본서를 딱 보면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문을 딱 봐보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로 보면 이렇게 오지선다를 보면은 1, 2, 3, 4번을 모르는데 5번은 정확하게 아는데 답이 나왔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죠. 그러면 계속 모르는 거죠. 1, 2, 3, 4는. 근데 지문으로 보면 지문으로 하나하나 지문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따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들이 1월달 어느 정도 정리만 어느 정도 듣는 것이 있으면 3월 초에 정도 원고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3월달 안으로 지문집이 나오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것이 유학집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쭉 그대로 보면 점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20점이잖아요. 20점. 그 계산 문제로 말을 했죠. 2월 말이나 3월 중순경이요. 계산 문제 프리 특강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강의 들으면 돼요. 알겠죠? 다 강의 들었는데 2문제 이상 틀렸다? 얘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는 8문제인데 딱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할렐루야. 자 109번요. 복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대리는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요. 여기 정이죠.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복대리다 이렇게 해야죠. 복대리한테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이제 본인이라 가고요. 이것을 대리인이라 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복대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대리다. 그럼 본인이 10개를 가지고 있죠.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본인 거보다 많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대리인은 본인보다 권한이 클 수가 없고 복대리는 대리인보다 권한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복대리는 대리인보다 같거나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래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뭘 한다? 두 개가 병존하는 것이에요. 같이 나란히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병존적, 이것을 설정행위다. 병존적 설정이란 말이 뭐죠? 우리가 설정적 승계 기억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개다. 다 주면은 이전이라고 그랬죠. 설정이라는 것은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다 복대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설정이다. 그 다음에 봐봐. 본인의 뱃속 안에 대리인과 복대리가 들어있죠. 따라서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 복대리인 다 같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죠. 그럼 모두 없어져? 복대리도 소멸하죠. 그러니까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소멸은 언제 소멸하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든지 본인이 사망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현명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법정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대리인을 이것을 현명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냐? 그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에요. 봐, 우리가 선임은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 대리인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가 돼요. 언제나 임의대리요. 그럼 여기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 있냐? 여기서 임의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슨 대리가 있냐? 여기 법정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있죠. 임의대리는 원칙이죠, 원칙. 법정대리는요, 원칙이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뭐다? 선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선임을 못하냐? 여러분, 임의대리라는 것은 수권행위잖아요. 수권행위요. 그래서 뭐죠? 갑이 을한테요, 을을 믿고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을을 믿고. 그런데요, 의리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 갑하고 알지도 못한 엉뚱한 사람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한테 불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선임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복대를 선임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얘기했죠. 이름이라는 것은 뭐다? 책임을 지는 거다. 누가 책임을 져? 대리인이. 봐봐, 복대리인이 잘못하죠. 그래서 본인한테 손해가 끼치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을 못하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법정대리는 신뢰관계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대리라는 것은 신뢰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되기 때문에요.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요. 이때는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제 사법시험에 나온 것인데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 중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 어디가 더 넓다? 법정대리가 더 넓고 책임이 어디가 더 크다? 법정대리가 크죠. 왜요? 법정대리는 무과실이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또는요 부득이한 사유. 여기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 여기는요 예외적으로 여러분 본인의 승낙 이것은 없어.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책임이냐?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이때 뭐냐면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법정대리는 또 한 가지 뭐냐? 봐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고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선임하죠.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감독의 과실 책임.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법정대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면은 그냥 선임한 것에 비해서 책임이 무겁다 가볍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복대리를 직접 지명한 경우가 있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을이 뭐라 하냐? 을이 나는 복대리를 선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 복대리를 선임하고 싶다. 복대리를 선임하고 싶다 그랬더니 갑이 뭐라냐? 아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선임해라. 그래가지고 정이라는 사람을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요 아무리 본인이 지명했어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거든요. 그래서 정을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정이 어떻게 하냐? 정이 복대리로서 부적임하고 또 불성실해요. 이 사람이 불성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빨리 갑한테 그것을 통지해 줘야 돼. 또는요 자기가 통지할 시간이 없으면 해임을 해야 돼. 그런데 통지나 해임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 선임하고 그다음에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선임 감독 책임.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지명했죠? 그러면 대리인이 직접 선임한 것은 아니죠. 지명한 것은 아니죠. 선임 책임이 없고 감독 책임만 져. 그러니까 이때 대리인이 직접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하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지금 여기 대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복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하고 비교가 되죠? 대리행위하고 비교가 되죠. 그럼 대리행위는 뭐예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대리권 복대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병존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복대리는요. 복대는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때 권리는 비용상환 청구권, 보수 청구권을 얘기하고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또는 수취한 물건의 인도 의무 이렇게.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취한 물건의 인도 의무 이렇게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복대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보죠. 여러분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면 복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문제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러면 복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여전히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이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죠. 그러면요 복대리인은요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선임한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복대리요. 복대리의 법적 성질을 보세요. 1번 109페이지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된다. 현명을 할 때 그 말이죠. 누구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 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 한번 줄을 그어봐요. 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이름만 쓰면 된다? 본인. 자, 그 다음에 2번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여기서 언제나 임의대리 그다 써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다.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다. 이렇게.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도 임의대리다. 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1번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이죠? 자, 120조 봐봐. 우리 임의대리란 말을 안 써. 뭐로 썼죠? 거기 보면 120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법률 행위. 계약이나 단독 행위죠? 그러나 이걸 뭐라고 한다? 임의대리라고 한다니까. 법률 행위 그러면 법정 대리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얘기했죠.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다 써? 채무이행 X라고. 채무이행 아니죠? 그럼 채무이행은 어디서 채무이행 나오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두 가지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 채무이행이죠. 그런데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 그것은 복대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유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121조는요. 두 번째 줄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하고 감독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항은요. 본인의 지명 가로로 묶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하면 책임이 있어.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어. 반대로 하면 태만하면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냐? 선임 감독 중에서 선임에 대한 것은 없고 뭐만? 감독 책임을 진다. 감독 책임을 진다.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책임이 더 자기가 직접 선임한 경우하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하고 책임이 더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 그래서 책임이 감경된다. 이렇게. 책임이 감경된다. 이렇게. 자, 요 그 다음 장이요. 판례를 보셔요. 판례 보면 1번 대리의 목적인 법률인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로 묶고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기다 써. 등기부 등본 이렇게요. 등기부 등본 열람이라고 써. 등기부 등본 열람. 여러분 등기부는요. 내가 열람하고 내가 떼오든 다른 사람이 떼오든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해도 관계없는 것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복대리 금지 의사를 가로막고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명시하지 않는, 금지라고 한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알죠? 묵시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해도 좋다고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 하느냐? 이게 17회 시험이 나온 건데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 하느냐? 이렇게 따서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더라도 명시하더라도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OX, X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금지한다 말이 아무 말 없으면 다른 사람은 시켜가지고 신부는 보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마저도 너가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 업무죠. 오피스텔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 업무는요 반드시요 맨 끝에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죠. 122조요. 122조예요. 여러분요. 거기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법정대리는 동그라미, 법정에다가 법정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에 여기다 임의대리인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예요.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의 뜻이 뭐냐? 너가 책임만 진다 간다면 언제든지 이런 말이에요. 너가 책임만 진다면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무과실이죠. 무과실 언제든지 알겠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서 거기다가요 질병으로 병원 입원 이렇게요. 부득이한 사유로 뭐냐? 질병으로 병원 입원 이렇게. 그런데 교통사고로 입원 그러면 아프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선임 감독. 그럼 봐봐요. 직접 선임한 경우하고 그냥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하고 책임이 더 무거워졌어? 가벼워졌어? 가벼워졌다. 가벼웠다. 그냥 선임한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선임한 경우는 무과실이죠.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지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요. 책임이 더 가벼워 무거워? 가볍다. 가볍다. 알겠죠? 차이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되어 있죠. 123조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고요. 2번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동그라미, 의무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의무 동그라미. 앞에 봐봐. 오른쪽 봐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본인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침을 인도 의무 이걸 의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수청권, 비용사원청권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얘기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복대리는 누구 밑에 있는 거죠? 대리 밑에 안에 있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게 바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 가운데 줄 보면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하므로 복대리이 그랬죠? 이인데요. 그래서 뭐가 인자가 빠졌죠 지금? 복대리인이 그래야 되겠죠. 알겠죠?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런 복인권이죠. 이런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게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도 뭐란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대리권은 대리에 의한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다음 2번요. 왜요? 수권행위 철회 줄거 봐. 수권행위 철회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요.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2번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 줄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이것을 법정 대리를 뭐로 바꿔야 돼? 임의 대리로 바꿔야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 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 대리인을 선임했다. 구부적인 불성시 말고 지명 없이 그러면 안 돼. 본인의 지명으로 그래야 돼. 없이 그러면 안 돼. 본인의 지명으로. 여기를 비꼬는 사람 없는데요. 성격 참 희한하죠. 알죠? 이렇게 비꼬면요. 그럼 아무도 못 맞추지.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바꾸려면 이씨하고 없이를 그냥 바꾸려면 가운데를 바꾸려면 어떡하냐고. 알겠죠? 성격 급한 사람 금방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한테 가면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그러면 안 돼.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새해가 되니까 복을 많이 받네요. 5번요.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OX X다. X다. 알겠죠? 대리인도 여전히 뭐다? 여전히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됐죠? 그럼요. 1분 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있다가.